예,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인데 이때 나이가 한 17세 정도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시절에 감옥에 들어간 거죠. 역사상 성경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위대한 인물들, 조지 워싱턴, 링컨, 위대한 인물들의 그 일생을 보면 세 가지 체험을 해요. 세 가지 체험. 첫째는 뭐냐면 광야의 체험, 그 다음에 감옥의 체험, 그 다음에 죽음의 체험. 그래서 이 세 가지 체험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가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보니까 감옥의 체험을 했죠. 근데 이 감옥의 체험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러면 감옥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더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죠. 죄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짓 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모함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살이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아주 그 시대 상황하고 좀 예리하게 봐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죄수도 범털이 있고 개털이 있죠. 범털은 뭐예요? 정치범. 개털은 뭐예요? 잡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들어갔어요? 왕의 죄수들이라니까 뭐예요? 이게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와 갈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바로의 측근인데 어떤 모함을 받았다든지, 또 실수를 했다든지. 대표적인 게 술관원 떡관원이잖아요. 여러분, 술관원 떡관원 하면은 무슨 요리사로 하는데, 그 당시에 술관원 떡관원은 쉽게 얘기해서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이 많은 게 술관원과 떡관원이고, 이 사람들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역할하고 대화하는 그야말로 최측근 참모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쉽게 얘기해서 바로의 정치범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로의 최고 고위직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요셉이가 잘하니까 그 사람들 돌보는 간수 역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7년 동안 생활하다가 갑자기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이 됐는데, 총리 대신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7년 동안 감옥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를 다 통달한 거예요. 감옥에서. 왜? 거기에 보니까 전직 국정원장도 있고, 전직 과학기술처장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고,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걸 다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에 갑자기 총리 대신 됐어도 다 총치했어요. 어디에 뭐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7년 흉년 왔을 때 어디에다 곡식을 저장해라. 또 7년 흉년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유통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눠주고 해서 하라.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승만 박사가 인류 역사상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성공한 유일한 인물인데, 사실 요셉이 먼저 했어요. 요셉은 뭘 했냐면 7년 기근을 통해서, 그래서 농지개혁도 유상분배, 유상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북한은 강제로 몰수해가지고 강세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야.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뺏기만 한 거지. 그래서 했는데 요셉도 똑같이 애굽의 토지 개혁을 자연스럽게 한 거지. 7년 동안. 곡식이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토지를 다 팔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토지의 그 국가 관리.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토지를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그 요셉의 그 통치 기간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요셉이 참 감옥에 있다가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 대신 돼서도 그렇게 애굽을 통치하는 사분의 파네아,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주잖아요. 네가 결제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렴결백함과 인격과, 중요한 거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감옥에서 7년 동안 다 통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런 상황을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관원 떡관을 통해서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승만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4살에 대역죄를 엮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키우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5년 8개월 동안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 서적을 넣어준 거예요, 감옥에다가. 그래서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중국어 성경,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아직 한국어로 구약이 번역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신약만 쪽복음으로 있을 때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쪽복음으로만 보고 설교로만 통해서 했는데, 이미 감옥에서 이승만은 영어와 중국어로 성경을 통달했다는 거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선교사의 설교로만 듣던 거를 이승만은 텍스트로 이미 봤다는 거죠. 그게 늘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 서적, 오늘날로 말하면 타임지, 뉴스위크지, 독일의 스피겔지, 르몽드지,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 서적을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은 약 600권 분량을 통달했어요. 600권 분량. 600권을 통달했고, 그 당시 최고의 잡지가 아웃룩이라는 잡지인데, 아웃룩이라는 잡지가 1900년 2월 달에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그 논문이 예일대학교 최고의 법학 교수의 논문이 여기 실렸는데, 그걸 감옥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그 논문하고 영향을 받은 거야.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5년 8개월 동안 요셉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거기서 세계 역사를 다 통달하고, 국제정치 외교를 다 통달하고, 세계에서 돌아가는 걸 다 통달하고, 성경을 다 통달하고, 그래서 그때 독립정신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 건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하고 체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걸로 외교를 하고 한미동맹을 만들고 했던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체험. 광야 체험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세. 40년 동안. 그래서 40대 한참 팔팔하게 일할 때 오히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고독했었고 또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연단이 되었고, 80세가 되어서 마지막 40년을 또 정말 출애굽이라고 하는 백성을, 노예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건 좀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조지 워싱턴과 같이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제 식민지의 백성을 구출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즘에 뭐 청년 정치 얘기 많이 하고 청년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특별히 정치는 젊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그야말로 실력과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40년 동안 젊을 때 한참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고, 오히려 그것이 완벽히 구비된 80세부터 오히려 연설을 통해서 계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서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의 경험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70세였습니다. 70세. 은퇴할 나이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노숙자 예배도 옛날에 가고 그러면은 당신들
그 나이에 밥 얻어 먹을 때 이승만 대통령 와서 나라 세웠다. 이제 통일되면 여러분이 북한 가서 다 할 일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고도의 실력과 인격과 이런 청년결백함이 있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고독하면서도 자기 수양을 하는, 인내하고 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말 실수도 하잖아요. 말 실수도 하고 또 도덕적인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 대표님이 방송에 나가면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게 삼선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광야에 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정말 춥다. 진짜 춥다. 그게 광야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축복이죠. 가만히 있어서 그 안에서 따뜻한 온실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자영업자들과 함께하고 서민들과 함께하고 이걸 통해서 그 비록 춥지만 또 외롭지만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런 연달되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 있을 때 도덕적인 그런 체험을 해요. 자, 우리 당 같은 게 그런 경우잖아요.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 이제 뭐 4년 동안 먹고 자고 하니까. 근데 온실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비리 저지르잖아. 이번에도 정우택이도 날아가는 거 봐. 온실 속에 있으니까 설마 누가 보겠냐, 뭐 또 봐주겠지 어쩌고 하다가 아니라게 되는데, 광야에 있으면 뭐야? 다 보잖아. 우리 7년 동안 봤잖아. 일거수일투족을 봤잖아요. 말하는 거, 걷는 거, 행진하는 거, 밥 먹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격과 청력결백함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죽음의 체험입니다. 죽음의 체험은 왜 중요한 거니? 죽어봐야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사람들이 왜 다 권력에 왜 굴종해? 무서워. 죽을까봐 무섭잖아. 내가 죽을까봐, 내 가족이 죽을까봐. 그러니까 다 굴종하는 거야. 근데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 살았잖아. 체험했으니까. 그게 뭐야? 내 삶의 의미는 이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일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박정희라는 청년이 사실 감옥 생활한 건 딱 한 달이에요. 11월 11일 날 체포돼가지고 12월 중순에 나왔거든. 이제 각계각층에서 너무 똑똑한 청년이고 모함을 받았으니까 살려주라고 그래서. 근데 그 한 달이 그 겨울에 너무 추웠고 너무 고문받아서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뻔한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은 그때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일세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나온 거야. 내일세 조국과 민족. 내가 사는 거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다. 그래서 죽음의 책을, 그래서 링컨 같은 사람이 바로 청년 시절에 미시시피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역업다고 했거든요. 그 미시시피 강 걸으면서 수많은 죽음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때로는 뭐라면 강을 건너는 체험이다라는 말을 해요. 바다를 건너는 체험이라. 그러다가 풍랑에 맞아 죽는 체험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체험, 강을 건너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링컨 같은 경우도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한 청년이기 때문에, 링컨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 기간 동안에 남쪽에서는 전직 저쪽에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또 알력이 있고. 그러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이 훈련한 게 그런 암살의 의도를 다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링컨도 죽음을 감지했지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민족의 그 오랜 동안 노예를 부렸던 그 원죄, 그리고 어쨌든 나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없이 했잖아.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잖아. 그 피해에 대한 순교의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날도 암살의 조짐이 있었지만 극장에 갔다가 암살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죽음을 두려워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쫄장부라 하잖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쫄장부. 그래서 백선엽 장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백선엽 장군이 왜 유명해? 다부동전투에서 북계군에서 우리 국군들 후퇴하니까
백선엽 장군이 야 후퇴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권총을 빼들고 내가 앞에서 전진할 테니까 내가 돌아서면 나를 쏴라.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권총을 들고 돌격 아프고 하니까 병사들이 그걸 보고 안 주저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북계군이 있다가 도망가던 놈들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지원 부대가 왔는가 보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거 그걸 미군이 봤어. 마이켈레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 미 8군 사령까지 한 아주 유명한 거니 그 대령이 옆에서 그걸 봤어. 봐가지고 솔저 오브 갓 신의 군대라 그랬다. 신의 군대라고. 신의 군대라고 마이켈레스가 아니 보니까 도망가던 놈들이 죽음 알아서 그냥 도망가던 놈들이 갑자기 와 하고서 막 돌교가 뿌라니까 자기네들도 아이고 여기가 뚫리면 자기도 피해를 당하는데 막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솔저 오브 갓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신의 군대라는 말이고 거기서부터 미군이 이 한국군은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한미동맹이라는 게 거기서 생겼다는 거야. 한국군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부동 전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한미동맹 말하기가 쉬워. 우린 이런 민족이다. 우리랑 한미동맹 맺으면 우리가 지금 도움받지만 나중에 니네가 도움받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미군 국민들은 다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지. 이승만 박사 다 지지하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적의 그 시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클라크 장군이 제가 또 강의를 했지만 하도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아이젠하워의 정책에 안 따라주고 휴전을 반대하고 계속 한미동맹 맺으려고 하니까 에볼레디 작전이라고 이승만 박사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을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한미동맹 맺은 1953년 8월 8일 날 덜레스가 다 맺고 난 다음에 낚싯대를 선물해. 갑자기 낚싯대를 선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선물하는 건데 누가 이걸 준비했냐면 스미스라는 국무차관이 준비했다. 국무장관 덜레스가 선물을 주는데 이거 준비한 건 누구냐? 국무차관 스미스가 준비했다. 근데 그 스미스가 국무차관 하기 전에 뭘 했냐면 CIA 국장을 했거든. CIA 국장을 했고 그야말로 아이젠하워의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시키는 모든 CIA 공작 그걸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이런 세계사적인 뭐 이런 국정을 하고 할 때는 낚시를 했거든. 진해에서 낚시를 하면서 골투를 하면서 그때 낚시할 때 그때 저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 시야에서. 근데 그때 실무 장교가 누구냐? 싱클레어 소장이에요.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 공작원인데 그때는 소령이었거든. 근데 이 청년도 워낙 똑똑하고 이승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공작을 실패를 하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아이젠하워의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수 없잖아. 근데 내부적으로는 다 이승만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또 그 당에 전시니까 그거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승만하고 대화를 하면서 넌시 알려줘. 지금 당신을 지금 야당에서 독재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제거한다는 뜻이거든. 또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기도 한. 근데 그 클라크를 또 앉혀놓고 미국 헌법을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지, 나라가 뭔지, 대통령이 뭐 하는 건지, 워싱턴이 뭘 했는지 앉혀놓고 1시간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분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정말 천리명격의 위대한 지도자다 하니까 클라크도 실행하는 척하면서 다 줄줄이 다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낚싯대를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다 알아. 말은 안 하셨지만 그래 니네들 죽이려면 죽여. 안 죽이자 못 죽이잖아. 그래서 낚싯대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보고 물고기 잡아먹으라는 거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그것도 다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너네가 알아서 하라. 근데 그런 그 유명한 그 낚싯대 선물 사건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싱클레어가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또 대대장으로 나간다고. 그 나중에 우리나라 유엔 참모장으로 오지. 왔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명한 사건. 카터가 미군 철수하라니까 그거 반대하다가 잘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모총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거 반대하다가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미군의 장교들은 다 이승만, 박정희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 다 이쪽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죽음의 체험,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이미 청년 시절부터 죽음의 체험을 했고 얼마나 죽을 뻔했어. 일본이 죽이려고 현상금 내는 게 3만 불이야, 30만 불이야, 30만 불. 그 30만 불이 오사빈 빈라덴 지금하고 똑같아, 2천만 불하고 똑같아. 좌파놈들은요, 이걸 또 어떻게 왜곡하냐면 김구를 죽이는데 착수금이 500불이야. 500불밖에 안 돼. 그리고 현상금 끼끗해봐야 5천불, 만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쌀값을 뻥 튀겨가지고 또 공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쌀값을 그 당시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쌀값을 가지고 그 당시 뭐 쌀값이 굉장히 컸던 것처럼 해가지고 만불이 뭐 10만 불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30만 불이 얼마나 컸냐? 이완영이가 나라 팔아먹고 받아 먹은 돈이 1만 불이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 현상 30만 불이라고. 어쨌든 죽음의 체험. 그래서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 청년 시절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죽음의 체험과 그 광야의 체험과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통해서 소령으로 복귀했지만 자기랑 동기동창인 종일권이는 육군 참모총장 12개인데 자기는 이제 소령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 동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다 새카만 후배들인데 지적 능력이나 뭐나. 근데 그 1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인내를 잘 견딘 게 나는 그게 참 위대하다는 거야. 그 자존심을 다 참고 그리고 막판에서도 이제 박정희가 워낙 똑똑하니까 또 좌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좌천됐기 때문에 혁명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죠. 나라가 망령하게 생겼으니까 민주당이 나라를 다 물 말아먹고 제2의 적화 위기가 나오니까 이제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참 이렇게 평화롭게 됐더니 사람들이 다 역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북한이 저렇게 거짓나가 됐는데도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면서 여기서 오히려 운동권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운동권들이 운동만 했지 한 게 뭐 있어. 다 빼먹기만 했지. 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뒤집어지는 거 된 거야. 이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광야의 체험, 감옥의 체험, 죽음의 체험을 한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우리 시대에는 조원진이라는 의원이 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5년 8개월 동안 감옥 속에서 한마디 안 하는 그 침묵 속에서는 뭔가 위대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나 나는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조원진 안에서 침묵 투쟁했고 감옥에서 우리는 밖에서 아스팔트 투쟁했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 줄 게 유용한데 이게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니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좀 안타까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난 2020년에는 내가 일부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다니까 만델라를 연구하려고. 만델라도 감옥에 30년 있다 나왔는데 대통령 됐잖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워낙 소요가 많고 난리가 나서 정권을 안 넘겨줄 수가 없었을 때야. 그런데 엉뚱하게 감옥에 있는 만델라를 나와다 대통령이 됐잖아. 그 당시 운동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흑인이 백인에 대해 정권을 날려주려니까 이게 넘겨줬다가 다 정치보복을 생겼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감옥에 있던 만델라를 그야말로 감옥에서 골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보복을 이 사람만 용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만델라도
내가 30년 감옥했는데 니네들 정치 배워가야 뭐 있냐. 이 나라를 정권 인수해가지고 우리 백인의 나라로 좋은 나라로 평화적으로 만드는 게 나의 소원이다 하니까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그래서 정권을 넘겨주고 만델라가 추록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된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도 그렇지 않고 시위를 주동하게 그랬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난리 나지. 백인도 죽이고 지들끼리도 정치 싸움한다고 난리가 나지. 그러나 만델라는 그 30년 동안 고난 속에서 다 용서하고 아니 자기가 용서한다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만델라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올림픽 남아공 축구 월드컵도 하고 이러면서 그 나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지도자로 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런 과정이다. 지금 그런 그 과정에 유영하라는 간신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개월 동안 책을 봤대는데 만화책은 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도 그게 궁금해. 무슨 책 봤는지. 이승만 대통령 저 600권 정도는 아니었지라도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깨달은 게 뭐야? 총기가 돌아오도록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총기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대한 비판과 그거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감옥의 체험이 절대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던 체험이잖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옥중한 경험이 인류 역사에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무고하게 그것도 정치보복을 당해서 그래서 이 감옥의 이 체험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광해의 체험을 한 우리들과 함께 반드시 통일까지 가는 어떤 역사에 분명히 뭐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 믿고 희망을 놓지 말고 또 이번에 정말 아사리판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어요. 이제 국민들이 찾는 거야. 이거 윤석열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한동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재명이 저거 위험해. 지금 야당 내에서도 지금 오직하면 소고기가 또 그렇게 바뀌었어. 이런 시대에 정말 청렴결백하고 또 정직하고 비전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지도자가 국민들이 찾을 때가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